안녕하세요. 부인암센터 박청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임신성 영양막 질환입니다. 정상임신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태반을 만드는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라면서 발병하는 질환인데요. 초음파 혈액 검사로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다행히 예후도 좋은 편입니다. 오늘은 생소하지만 꼭 알아야 할 이 질환에 대해서 부인암센터의 이천 교수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부인암센터 이창입니다. 저는 분당 차여성병원에서 육모막 질환,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 대해서 진료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 임신성 영양막 질환이라는 단어가 환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질 텐데요. 어떤 질환인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영양막 질환이 참 생소하시죠? 영양이라는 게 우리 영양결핍할 때 그 영양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임신을 하면 태반에서 태아한테 이제 영양을 공급해 주는데 그 태반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를 영양막 세포로 하고 그 영양막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된 질환을 영양막 질환입니다. 특히 이 영양막 질환은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포상기태란 말은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바로 포상기태가 이 영양막 질환의 하나입니다. 교수님 방금 포상기태라는 용어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들으면 조금 낯설기도 하고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포도임신이라는 표현도 함께 쓰이던데 포상기태는 어떤 질환인가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태반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정자, 난자가 수정이 돼서 아기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유전적인 이상이 생겨서 이런 영양막 세포가 이제 즉 태반을 만드는 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증식이 되는데 이 경우에 이런 태반 세포가 이제 수분이 많아지고 혈관이 많아져서 마치 물주머니, 조그만 물주머니처럼 저런 낭포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데 마치 그 깐 포도, 그 알이 막 모여있는 그런 포도임신과 같다 해서 그 포도임신이란 말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포상기태는 이제 두 가지가 나누는데요. 첫째는 완전 포상기태가 있고 두 번째는 부분 포상기태가 있는데 완전 포상기태는 이 태아 조직이 자라질 않고 태반 조직, 태반을 이루는 세포만 이제 증식되는 거. 이런 경우에 이제 태아가 안 보이고 자궁 안이 저렇게 포도송이 같이 꽉 차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부분 포상기태라는 거는 태아가 같이 만들어지면서 다시 또 태반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이제 증식돼서 그 포상기태, 그 포도송이 같은 그 조직들이 같이 혼재해 있는 경우입니다. 즉 태아도 보이고 그 영양막 세포로 만들어진 그런 기태 조직도 보이는 경우를 부분 포상기태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이런 그 영양막 질환은 치료가 잘 되면 그걸로 이제 종료가 되는데 일부에서 극소수에서 이게 계속 영양막 세포들이 계속 증식을 해서 마치 악성처럼 이런 병의 양상을 보이는 지속성 육모막 질환으로 발전할 수가 있어서 조기 발견과 추적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포상기태나 이런 임신성 영양막 질환 등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의심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이루어질까요? 먼저 이제 증상은 다양한데 제일 많은 게 이제 질출혈이 제일 많습니다. 한 80%에서 질출혈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정상 임신 주수에 비해서 영양막 세포들이 증식을 하기 때문에 자궁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임신 초기에 우리 임신 중독증 들어보셨죠? 고혈압이 있거나 단백뇨가 되는 그런 임신 중독증 증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 반수 이상에서 그 난소의 황체막 낭이라고 해서 물혹이 양측성으로 한 5-6cm 이상이 되는 물혹이 보이는 증상이 보이고요. 진단학적으로는 물론 초음파 검사상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저런 포도 모양의 구조물들이 보이거나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피검사에서 우리가 피검사하는 이유는 우리가 임신 반응 검사가 소변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소변을 통해서 임신이 되는지 확인하게 되는데 그 호르몬을 피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정상 임신에 비해서 굉장히 수치가 높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런 초음파상의 모양과 그런 이런 피검사 수치로 이렇게 그 영양막 질환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진단이 되었다면 이후에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 또 포상기태가 악성으로 진행이 된다면 또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진단이 되면 그 치료는 간단합니다. 흡입 소파술로 해서 수면 마취해가지고 소파술로 해서 안에 비정상 조직을 제거하면 그걸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치료가는 간단한데 그 뒤에 이제 추적 검사가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피검사 수치가 적어도 한 8주 내지 9주 내에는 정상으로 떨어져야 되고, 정상으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영양막 질환이 계속되는 지속성 질환, 이런 경우는 지속성 영양막 질환이라 하는데, 이 질환은 마치 악성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치료 후에도 질출혈이 계속된다든지 입덧이 계속된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다시 이런 영양막 질환이 다시 지속성으로 넘어가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치료 후에도 추적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적어도 이런 치료 후에는 1년 동안은 우리 환자분들한테 피임을 권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1년 내에 다시 임신을 했을 때 저 호르몬 수치가 오르기 때문에 이 병이 재발한 건지 임신 때문에 오른 건지 모르기 때문에 피임을 권유하고, 가장 적절한 피임 방법은 경구 피임약을 복용시키도록 합니다. 교수님, 치료를 잘 받으면 예후는 어떤가요? 치료 후에도 이제 임신을 할 수 있을지 많은 환자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어떨까요, 교수님? 예, 예후는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이 병에 걸리면 내가 다음 임신을 했을 때 혹시라도 또 이런 영양막 질환이 재발하는 게 아닌가 다 걱정하실 텐데, 통계적으로는 한 1% 정도 재발하는 걸로 돼 있고, 역으로 얘기하면 99%는 정상 임신을 하고 임신을 해서도 합병증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료가 끝난 다음에는 적어도 한 1년 동안은 이 환자분들이 외래에서 정기적으로 이제 혈압 검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HCG 검사를 하게 되는데, 보통은 일단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2달 내에 정상으로 떨어지고, 그 수치가 한 1년간 계속 지속이 안정이 돼서 정상 수치를 유지하게 되면 완치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8, 9주 내에도 정상으로 안 떨어진다든지, 또 떨어지다가 한 2, 3주 이상 계속 오른다든지, 그냥 안 떨어지고 그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까 저런 지속성 영양막 질환을 암시하는 거기 때문에 치료뿐만 아니라 주기적인 그 추적 검사를 반드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의 자체는 굉장히 드문 질환입니다. 보통 우리가 발병률을 얘기할 때 보통 뭐 인구 1000명, 뭐 10,000명, 10만 명당 몇 명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 병은 그 총 임신 수에 이런 케이스가 몇 케이스냐, 그렇게 해서 이제 빈도를 따지는데, 보통은 1000 임신당 지금 한 명 정도가 지금 발생 빈도입니다. 불과 한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조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조금 못 살았을 때는 저 빈도수가 약 1000 임신당 40건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유럽이나 미국처럼 1000 임신당 거의 1건, 2건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임신성 영양막 질환의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는 좀 더 조심해야 되는 환자분들이 있을까요? 예, 이 병이 아주 드문 질환이기 때문에 역학적으로 뭐 정립이 돼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위험 인자는 25세부터 한 29세까지의 고연령대를 정상 임신으로 봤을 때, 그 전에 그러니까 10대나 20대 초에 임신하는 경우에는 위험도가 한 7배 정도 올라가고요. 다들 만혼, 늦게 결혼해서 늦게 아기를 낳기 때문에 특히 40대 이상의 분만하는 경우에는 많게는 한 10배까지 발생 빈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연령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시면 됩니다. 교수님, 그러면 포상기태를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다시 베타-HCG가 올라서 이제 지속성 영양막 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 후에도 임신을 하신 분들이 많으신가요? 우선은 이런 영양막 질환을 진단받으면 다음에 임신에 대한 일단 공포심을 갖기 마련인데요. 한 분 환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난치성, 침윤성 기태로 넘어간 분이 있었는데 폐까지 전이 되고, 이 병의 특징은 그 2가지가 있습니다. 왜 예후가 좋냐면, 첫째는 임신 반응 검사할 때 우리 검사하는 HCG라는 아주 정확한 혹은 민감한 정확도가 높은 종양 표지물이 있고, 두 번째는 이 병 자체가 항암제에 잘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추적 검사를 한 2년 잘 받으신 다음에 성공적으로 임신하셔서 분만한 다음에 아직도 저한테 계속 오신 분이 있습니다. 병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의사의 지시대로 잘 따라주시면 건강한 분만하시고 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병원이 강점인 난임센터, 그 다음에 이제 부인암 다학제 이런 게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임신을 하신 경우에, 아니면 이러한 그 영양막 질환의 진단을 받으신 분이라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 후에 그 추적 검사를 잘 받으시고 산전지차를 잘 받으시면 건강한 분만을 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 차병원을 믿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임신성 영양막 질환에 대해서 이찬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과 환자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 영양막 질환은 굉장히 아주 드문 질환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흔한 질환도 아니고 보통 1000임신당 1건, 2건 이렇게 빈도수가 낮기 때문에 근데 이게 영양막 질환이 진단을 잘못한다든지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또 추적 검사가 또 실패했다든지 부적절한 치료로 인해서 지속성 영양막 질환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치료하기가 힘듭니다. 다행히 저희 분당 차여성병원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20년 전부터 2000년대 초부터 한국 육모막 질환, 지금 영양막 질환 센터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축적해 놓고 아주 치료하기 어려운 그런 영양막 종양, 영양막 질환들을 그 여러 병원에서 이렇게 전원을 받아서 치료 성적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적절한 치료가 되면 암만 난치성 영양막 질환이라도 치료 성적은 한 99% 육박하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산정 검사를 잘 받으시다면 조기에 진단될 수 있고 특히 우리 차여성병원은 이런 축적된 데이터랑 그 경험 있는 의사들이 많기 때문에 안심하고 산전 진찰을 받으신다면 이 영양막 질환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신 이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생소한 질환이라도 미리 알고 대비하면 분명히 더 건강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인암센터 박초원, 이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차병원 분당차 여성병원 의료진이 함께하겠습니다. 또 함께하겠습니다. 모든 암 환자분들 모든 암 환자분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